17세기 초 일본의 통치자 쇼군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포르투갈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멀리 동쪽에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고 들었다. 그곳에 금과 은이 넘쳐난다고 하니 그 땅을 내가 취하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방법은 우선 종교를 이용해 침투한 다음 군대를 보내는 것이리라.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외국의 침략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난세를 종식하고 일본의 평화를 정착시킨 강한 통치자였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위협과 불안정한 국내 상황은 쇼군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 진출했던 외국인들은 이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던 일본의 모습을 보고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들의 눈에 비친 비밀의 제국 일본. 그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본에 온 지 대여세가 지났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 한 명이 왔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우리가 해적이라고 일러바친 바 있다. 난 차라리 일본인들이 날 죽여주길 바랬다. 이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죽는 것뿐이다. 난파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가 일본인들에게 붙잡힌 윌리엄 애덤스는 일본에 도착한 최초의 영국인이었다. 때는 1600년. 일본을 상대로 한 모든 무역 시장은 포르투갈 가톨릭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윌리엄 애덤스가 일본에 도착했을 무렵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에 대한 가톨릭 교도들의 감정에 좋지 못할 때 신교도인 영국인이 일본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영주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윌리엄 애덤스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자신의 성으로 불러들였다. 이 낯선 서양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았던 것이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본의 최고위층도 쇼군을 직접 아련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토록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까닭은 뭔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나라 이름을 알려주고 우리는 우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우호관계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지 물었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전쟁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종교는 무엇인지, 어떤 항로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우린 한밤중까지 대화를 나눴다. 만남이 끝날 무렵 애덤스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청을 올렸다. 나는 그에게 우리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일본과 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것은 이에야스에게도 반가운 일이었다. 이에야스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을 상대로 한 무역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가톨릭 선교사들에겐 반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신이 쇼군보다 더 강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쇼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에야스는 일본도 함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 애덤스에겐 쇼군에게 필요한 재능이 있었다. 윌리엄 애덤스는 영국에서 선공 도제 수업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야스는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배 2척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그에게 배를 만들 만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좋은 배를 만들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원하던 수단을 손에 넣은 이에야스는 일본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선교사들을 가차없이 추방할 작정이었다. 가뜩이나 일본 정세가 복잡한데 외국인들까지 몰려와 성가시게군이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도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야스는 전에 있던 선교사 통역관 대신 일본어가 유창해진 윌리엄 애덤스를 등용했다. 윌리엄 애덤스의 종교는 물론 신교였습니다만 그는 선교 활동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이에야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여전히 서양을 상대로 무역하되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쥐기를 바랬다. 애덤스는 그에게 신교도들은 일본인을 개종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얼마 안가 이에야스는 애덤스를 무역 대리인으로 임명했고 애덤스는 자신이 속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몰고 갔다. 드디어 네덜란드인들이 일본에 도착했다. 나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인들이 50년 걸려서도 얻어내지 못한 특혜를 얻어냈다. 애덤스는 결혼해 일본에 정착했다. 그는 기모노를 입고 지냈으며 사무라이와 마찬가지로 두 자루의 칼을 지니고 다닐 권리를 갖게 됐다. 시오군은 윌리엄 애덤스에게 넓은 토지와 70~80명에 달하는 하인들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니 영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죠. 윌리엄 애덤스가 일본에 정착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국에 가봤자 기껏해야 노동자 계급인데 일본에서는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 수 있으니까요. 애덤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밀담을 나누고 싶을 때면 언제나 쇼군의 찻집을 찾았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타도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었다.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찻집까지 이어진 오솔길이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 건너라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진다. 손님들은 방 앞에 있는 선반에 부채와 칼을 올려놓고 들어간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 통일을 이루며 시작된 에도 막부 시대. 그는 이것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외국으로부터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에도 막부의 쇼군들이 장차 겪게 될 가장 큰 위협은 260명에 달하는 다이묘들과 그들이 거느린 사무라이 부대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러 세대에 걸친 일본의 내전을 종식하고 1603년에 쇼군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100년 가까이 전국시대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무렵엔 각 지역 영주들이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평화는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위대한 통치자로 꼽는 이유는 주변에 능력 있는 인물들을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사무라이 하나가 그를 찾아와서 장광설을 늘어놓았는데 이에야스는 끝까지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다이묘가 왜 시간 낭비를 했냐고 물어보자 이에야스는 답했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날 찾았다. 내가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날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평화는 통치력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었다. 이에야스는 다이묘들의 세력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각각의 다이묘들은 거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력과 농민들과 자원을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이에야스는 다이묘들이 저마다의 영토를 통치하는 것은 허락했으나 특정 다이묘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는 것만은 철저히 통제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다이묘에겐 오직 한 채의 성을 갖는 것만이 허용됐으며 증축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쇼군의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을 짓거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을 때에도 쇼군의 허가가 필요했다. 이에야스는 이렇게 철저한 통제를 통해 평화를 유지시켰고 그의 통치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에야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일본 사회는 유교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회였다. 그것은 달리 말해 사무라이의 전통이 지켜지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수많은 법과 규제와 관습이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계급에 맞게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이건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사무라이는 다이묘건, 최하위 보병이건 간에 사회에서 가장 상류 계급에 속했다. 그 다음은 농부들, 그 다음이 장인들이었고 최하위층에는 일명 사회의 기생충으로 불리던 상인 계층이 있었다. 도쿠가와 막부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에서 입는 것까지 일일이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을 공표한다. 영주와 봉신, 높은 신분이나 천한 신분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어떤 가신도 영주의 허락 없이 흰색의 능직 옷감을 걸칠 수 없으며 솜으로 누빈 비단 옷을 입거나 자주색 비단 기모노를 입을 수 없으며 안감을 자주색 비단으로 대서도 안 된다. 이런 엄격한 법과 규제는 철저한 계급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적어도 다이묘들만큼은 예외가 적용되기도 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각 지방 영주들이 에도에 성과 부속 건물을 지어 바쳐야 한다는 법을 포고했다. 다이묘들은 저마다 쇼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건축에 참여했다. 덕분에 외딴 어촌 마을에 불과하던 에도는 얼마 안 가 웅장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도쿄다. 에도의 거리들은 스페인보다도 더 넓고 반듯하고 길다. 거리가 하도 깨끗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가 착각이 들 정도다.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우연히 일본 해안에 상륙하게 된 필리핀 총독 로드리게스 드 비베로 이 벨라스코는 당시 에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쇼군의 내빈 자격으로 몇 달간 에도에 머물렀다. 이 사람이 당시 일본의 모습을 보고 남긴 기록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매우 통찰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발견하지 못한 일본의 특징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서 거주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 가령 어느 한 거리에서는 목수들만 모여 살고 신기루 장수와 대장장이, 재단사나 상인들만 모여 사는 골목이 따로 있다. 귀족들이 사는 구역은 도시에서도 특별한 구역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곳은 평민이나 하층민이 감히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다. 쇼군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다이묘는 쇼군의 성에 가장 가까이 살았고 따라서 쇼군을 아련할 기회도 가장 많이 얻었다. 로드리게스 드 비베로 이 벨라스코가 쇼군의 성에 머물고 있을 때 하루는 지체 높은 다이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러 온 장면을 목격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신분이 높다는 귀족 하나가 찾아왔다. 그가 선물로 가져온 금은 보화와 비단 옷으로 볼 때 그의 세력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가져온 선물은 탁자 위에 놓였으나 쇼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쇼군의 자리에서 10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다이묘는 몸을 숙이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누군가 저 끝에서 손뼉을 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그러자 다이묘는 무릎으로 뒷걸음질 쳐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 장면을 본 비베로 이벨라스코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자기 영토 안에서는 모든 이의 생사를 쥐고 있을 만큼 막강한 영주인데도 쇼군 앞에서는 벌벌 기었던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전체를 장악하려는 자신의 오랜 야망을 마침내 실현했다. 그는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원기왕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위독해졌다. 병석에 누운 그는 신하들을 불러 장례식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러주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간소한 장례를 원했다. 요구는 그가 매 사냥을 위해 즐겨 찾던 산 위에다 뿌려달라고 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영혼이 일본의 산천을 영원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평생을 걸고 이룩한 일본 땅의 평화와 질서를 사후에 다시 어지럽힐 수는 없었다. 그는 후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들과 손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손이기 때문에 쇼군이 될 것이다. 쇼군이 된 자는 오직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쇼군은 오직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은 도쿠가와 집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너희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모인 후손 중에는 훗날 쇼군이 될 어린 손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에미치였다. 이에미치는 성장하여 천하 통일을 이룬 할아버지의 위협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제3대 쇼군 이에미치는 결국 도쿠가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제3대 쇼군 이에미치는 할아버지를 숭배했다. 이에미츠는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가 아플 때마다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면 몸이 말끔히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거의 숭배에 가까웠죠. 이에미치가 쇼군의 자리에 오르자 그는 전국의 다이묘들을 자신의 성으로 불러 모았다. 하루 종일 추위 속에서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하고 기다리던 다이묘들은 이러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에미치는 다이묘들을 안으로 불러들인 뒤 최후 통첩을 내렸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쇼군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날 이후로 모든 다이묘들을 내 신하로 다스릴 것이다. 내 말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금 즉시 자기 영토로 돌아가 병력을 모으고 쌓을 준비를 하라. 내가 응분의 조치를 내릴 것이다. 이에미츠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쇼군입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해 병사들을 이끈 경험이 없는 최초의 쇼군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실력을 입증한 적이 없고 자신의 오른팔이라 할 만한 신복이 없었습니다. 이에미츠는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철권 통치를 행사할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는 아무도 용서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일체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가 동생에게 자살을 명한 일화는 유명하다. 이에미츠는 각 지방 다이묘에게 매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쇼군의 명을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에미츠의 스승 노릇을 했던 유럽 상인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감히 쇼군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쇼군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아무리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행동을 눈 감아주거나 잘했다고 추켜 세울 뿐이다. 그러나 억압적인 공포 정치는 반란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이 점을 잘 알았던 이에미츠는 260명에 달하는 다이묘들을 적극 통제해야만 했다. 공통의 적이 없는 평화 시에는 다이묘의 충성을 확인할 길도 이들을 붙잡아둘 미끼도 없었다. 이에미츠는 다이묘를 통제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다이묘들을 에도로 불러 모으는 방법이었다.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들의 행렬은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다이묘의 호위병과 짐꾼들은 과장된 걸음걸이로 뻐기듯 행차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뒤꿈치로 땅을 차고 그와 동시에 반대편 팔을 앞으로 뻗치는 것이 마치 허공에서 헤엄치는 듯한 모습이다. 다이묘의 화려한 행차에는 수천 명이 동행했다. 이것은 모두 이에미츠가 만들어낸 참근 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참근 교대제는 도쿠가와 막부 시절 생겨난 제도로서 각지의 영주들이 1년 중 일정 기간을 에도에 와서 지내고 나머지 기간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서 지내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다이묘들은 정교하게 짜여진 일정에 따라 영지와 에도를 오가야 했고 다이묘의 부인과 자녀들은 평생을 에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제도는 도쿠가와 막부 시절 다이묘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참근 교대제는 다이묘들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듦으로써 쇼군에게 또 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대부분의 다이묘들은 에도를 오가는 행차와 사무라이를 비롯한 일행의 생활비를 대는데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쏟아부었다. 참근 교대제 덕에 에도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태어나서 에도 밖으로는 나가본 적이 없는 특이한 사무라이 계층도 생겨납니다. 이들의 영지는 저 먼 시골이라 하더라도 에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에도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시대, 에도에서의 삶은 사무라이 계급과 이들의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폭제가 됐다. 사무라이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에도에 동행하는 게 금지됐던 까닭에 독신 생활을 해야 했다. 이들에겐 적절한 보수가 주어졌다.
사무라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동료 사무라이에게 머리 손질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자기가 모시는 다이묘의 토지로 일을 하러 나가는데 4, 5일에 하루씩 일을 합니다. 사무라이는 오전에만 일하고 점심때는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죠. 식사 후에는 잠시 쉬다가 오후 2시경이 되면 외출을 합니다. 한때 높은 긍지를 지냈던 사무라이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활이었다. 애도에 넘쳐나는 사무라이들은 하는 일만 봐서는 무사에서 관료로 신분이 바뀐 듯 보였다. 당시 사무라이의 생활은 유유자적했습니다. 보수는 충분히 받았지만 하는 일이라곤 친구 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옛날 15세기의 전국시대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17세기 일본인들의 삶에서 전쟁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평화시대에도 위험은 존재했다. 엄격한 법과 규제가 있었고 이것을 어길 경우엔 가혹한 처벌도 따랐다. 통행증을 내보인다. 봄바람이 불듯 창백이 열리면 우린 얼마나 감사하며 가던 길을 재촉하는가. 에도 시대에는 일본 전역에서 에도로 이어지는 5개의 가도가 생겨났다. 각각의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돼 철저한 검문 검색을 시행했다. 쇼군이 이렇게 길을 닦은 이유는 일본 어느 곳에든 자신의 명령을 빨리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참근 교대제를 지키기 위해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와 사무라이들도 이 길을 이용했다. 그러나 평범한 일본인들에게 있어 여행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특히 에도를 드나드는 데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오갈 수 없었다. 당시에는 통행증이 있어야만 여행이 가능했다. 통행증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곤 검문소에서 재주를 피워 직업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유랑극단 배우들이나 외모만 봐도 직업을 알 수 있는 스모 선수가 고작이었다. 평범한 농부들에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가는 이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게 정부가 바라는 바였다. 통행증이 없는 사람들은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새길을 이용했다. 그러다 잡힐 경우에는 심한 벌을 피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대개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여자들은 강제로 노예가 되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 하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다. 도로가 전에 비해 안전해지자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한 길은 교토에서 에도까지 약 500km를 잇는 도카이도였다. 이 길에만 53군데의 휴게소가 생겨났다. 일본의 5대가도 중간중간에 생겨난 마을들은 점차 큰 도시로 성장해 갑니다.
여기에는 여인숙과 사창가가 생겨나고 주막과 약국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역참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되지요. 도쿠가와 시대를 살던 일본인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또한 여행기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당시 홋카이도를 따라 여행하던 여성 사무라이 이노우에 스조의 여행기는 큰 인기를 끌었다. 구름 너머로 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바위 틈으로 솟구치는 물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산에 오를 때는 뒤로 떨어질 것만 같고 내려갈 때는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을 가눌 길 없었다. 길을 따라 놓인 여인숙은 이노우에 같은 여행자들에게 반가운 안식처였다. 이노우에는 지체 높은 사무라이의 집에서 일하기 위해 에도로 가는 길이었다. 공무로 이동 중인데다 오빠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이노우에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모든 여행객들에겐 엄격한 규제가 따랐지만 특히 여성들이 겪는 고초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17세기 일본에서 여성의 몸으로 여행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가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했는데 그것부터가 어려웠죠. 게다가 여성의 통행증 발급 절차는 남성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검문소에서는 남장 여성을 찾기 위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이노우에가 검문소에 다다르자 나이든 여성이 나오더니 몸수색을 시작했다. 험상궂게 생긴 여자가 내 머릿속을 샅샅이 뒤지더니 거친 말투로 몰아치거렸다.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잘못하다간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노우에 스조가 겪은 곤경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에미치 통치 하에서 법을 어긴다는 건 곧 죽음을 뜻했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아도 죽음을 당한 집단이 있었다. 바로 기독교도들이었다. 쇼군 이에미치는 기독교 신앙을 설파하거나 개종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렸다. 신부나 선교사의 추종자들이 숨어있는 장소를 고발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이다. 또한 고위의 성직자의 행방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은화 100냥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당시 일본 사회는 규제와 억압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 쇼군들은 일본 사회를 그 상태로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기독교였죠. 기독교 신자들은 일본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뒤흔들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미치 시대 모든 외국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없었다. 그러나 일본인 신자들은 여전히 남아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본인 신자들은 신앙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이 3, 4대에 걸쳐 내려오던 지역에서는 완전히 뿌리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쇼군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한 유럽 상인은 신자들이 박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쉰 5명의 신자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순교당하고 말았다. 그 중에는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도 있었는데 엄마 품에 안긴 채 불에 타 죽으면서 예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외쳤다.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회의 불만을 품은 계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갔다.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미째에게는 일본 내 기독교 신앙, 특히 기독교촌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남부의 상황이 눈에 거슬렸다. 더욱이 예전에 사무라이였다가 노동자나 농민으로 전락한 계층 중에 기독교도들이 많았다. 누가 뭐래도 이들은 언제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에미째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에도 막부 시대, 쇼군의 철권 통치는 온 일본을 억압했다. 농부는 새벽녘부터 해질 때까지 들에 나가 일해야 한다. 농부의 아내와 딸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마련해 이것을 머리에 이고 들에 가져다 줘야 한다. 해진 후 가장이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의 여자들은 부르튼 가장의 발을 배 위에 얹어놓고 주물러 줘야 한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억압적인 규제도 모자라 농부들에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됐다. 집에 창문을 내고 선반을 얹을 때도 세금이 부과됐으며 신생아에겐 머리세, 장례를 지낼 때는 무덤세가 부과됐다. 농부들은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로 세금을 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정작 자신들이 재배한 쌀은 한 톨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다이묘들이 걷어들인 세금은 참근 교대제를 위해 에도까지 가는 호화로운 행차 비용과 에도에 머무는 사무라이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 당시 농부들의 비참한 삶은 한 일본 작가가 남긴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해가 갈수록 농부들은 점점 지쳐만 갔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때마침 일본 열도 남쪽 끝에 있는 시마바라 반도에서 심한 가뭄과 기근이 계속됐다. 세금을 내지 못한 농부들은 혹독한 벌을 받았다. 그러던 1637년 12월 중순 이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폭제로 농민들의 억압됐던 분노가 표출된다. 세금을 내지 못한 한 농부의 딸이 끌려가 고문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분노한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지방 통치자를 살해했고 이를 계기로 사무라이와 농민들, 기독교 신자들이 봉기했다. 얼마 안 가 시마바라 전체가 4만 명에 가까운 반란군 수중에 들어갔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기독교도들이 가세하자 쇼군의 분노는 크게 달했다. 쇼군은 반란 진압군을 시마바라에 급파했으나 저항은 넉 달간 이어졌다. 반란군은 식량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진압군에 끈질기게 맞섰다. 저항이 계속되자 격노한 쇼군은 대포를 장착한 선박으로 시마바라 성을 함락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서신을 네덜란드에 보낸다. 사실 네덜란드인들은 그 문제에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과의 독점 무역권만큼은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쇼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언제고 일본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쇼군은 성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했다. 반란군은 그까지 저항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굶주린 상태였는데 진압군이 들이닥쳐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이것이 일본사 최후의 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마바라 반란을 계기로 쇼군은 일본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심한다. 쇼군은 가혹한 조치를 단행합니다. 모든 기독교적 영향에서 일본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쇄국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일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 것이죠. 쇼군은 일본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랬습니다. 제3대 쇼군 이에미츠는 국내외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공포했다. 일본인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 있던 일본인이 귀국할 경우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쇄국 조치를 확실히 시행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모든 항해용 선박은 파괴됐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온 모든 선박의 입항도 금지시켰다. 이제 일본에서 무역이 허가된 집단은 네덜란드인들 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심한 규제가 따랐다. 이에미츠의 쇄국 정책은 일본인들이 허가 없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쿠가와 막부는 해외 무역을 규제하고 기독교 전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 쇄국 정책은 도쿠가와 막부가 취한 대외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일본의 쇄국 정책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에서는 무역을 위한 공식 사절단을 보냈다. 쇼군은 포르투갈 외교 사절과 선원을 포함해 57명을 처형하고 배를 불태울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몇 명은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갖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일본 해안에 상륙을 시도한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교 사절이건 선원이건 실수로 상륙했건 폭풍에 의해 난파돼 떠내려왔건 이유는 상관없다. 심지어 포르투갈 왕이 오거나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온다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로써 일본의 모든 문은 굳게 닫히고 그 후로 200년간 열리지 않았다. 쇼군의 뜻은 마침내 일본을 넘어 해외까지 전달됐다. 그러나 급격히 변화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은 끝까지 고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